야, 너 아직도 그 보육원 출신 티가 나네. 그 말이 제 귀를 때리자마자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차가운 액체를 쏟아부었습니다. 고급 위스키였고 그 향이 순간적으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제 셔츠는 금세 축축해졌고 목덜미로 끈적한 술이 흘러내렸죠. 여긴 내가 설 자리 아니야. 바닥이 내 자리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벗겨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눈앞에 번쩍 들어온 건 윤이 나는 구두였습니다. 제 앞에 선 남자가 한 발을 더 내밀며 말했죠. 닦아. 손재주 있잖아. 내가 제일 잘하던 거. 그가 제 턱을 손가락으로 툭 들어 올리려는 순간 제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랬습니다. 모욕은 늘 예고 없이 왔고 저는 늘 늦게 움직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 유리문 너머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도 흔치 않은 차였고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젖은 속눈썹 사이로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곳의 규칙을 바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때 제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한 사람. 오늘 동창회라는 이름의 무대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는 여자 유리였습니다. 여긴 라비엘이라는 이름의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바닥은 대리석이라 발소리마저 크게 울렸습니다. 입구부터 직원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손님을 맞이했고 테이블 위에는 꽃장식과 은색 커트러리가 정돈돼 있었죠. 이런 곳이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라운지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등학교 졸업 10주년 동창회에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죠.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저는 입구에서 이미 알았어야 했습니다. 유리는 입구 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크림색 원피스, 정갈한 머리, 손목의 시계는 눈길이 한 번 가면 떼기 힘든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가 웃으면 다들 같이 웃었습니다. 그녀가 눈썹을 찡그리면 다들 같이 굳었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유리는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왔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도망칠 수 없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어머, 민재 왔네.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로 모였고 저는 그 시선에 목이 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억지로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지. 너 진짜 그대로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유리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뒤 옆에 앉아있던 도연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도연은 고등학교 때 유리의 옆에 늘 붙어 다니던 남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보다 옷이 더 비싸졌고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죠. 야, 너 여기 물도 아깝다. 진짜로.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 구두를 툭 내밀었습니다. 닦아. 우리 라운지 바닥 더럽히지 말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교실 뒤편, 체육복, 분필가루, 그리고 웃음. 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다리는 또 말을 듣지 않았죠.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듯 조용해졌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물에 젖은 셔츠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만하시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유리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 그 하나로 다시 분위기가 그녀 쪽으로 돌아갔죠. 민재야, 왜 그래? 동창회인데 즐겨야지.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너는 늘 분위기 망치는 재주가 있어. 도연이 제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세게 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엔 충분했죠. 누군가 킥킥 웃었고 누군가는 폰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촬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속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이번엔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는구나. 그때 제 주머니 안에서 손끝에 딱딱한 종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구겨진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명함을 더 깊이 쥐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야간 배송을 끝내고 새벽에 건물 앞에서 비틀거리던 순간 누군가가 제게 건네준 명함이었죠. 힘들면 연락해요. 짧은 말, 낮은 목소리. 그리고 이름 석자. 정우석? 그 이름이 왜 지금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명함을 쥐니 숨이 아주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제 앞엔 구두, 제 위엔 술 냄새, 제 주변엔 카메라와 조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너머에는 방금 도착한 검은 세단.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차에서 내릴 사람이 누구인지도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집을지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 밤 제게 무릎을 꿇리려는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라운지의 음악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몸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고 누군가는 이미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방금 찍은 영상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유리는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굳이 가까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녀는 꼭 제 앞까지 걸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힐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두드렸죠. 민재야. 그녀는 제 이름을 아주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아직도 이런 데 오면 긴장하지? 너는 참 변한 게 없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바닥에 떨어진 얼음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위스키에 담겨있던 얼음이 녹아 물을 만들고 있었죠. 그 물이 제 신발 옆으로 흘러왔습니다. 얘들아, 기억나? 유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가 고등학교 때 급식 남은 거 몰래 가져가다 걸렸던 거.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이야기는 늘 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명할 기회는 한 번도 없었죠. 그때도 참 웃겼어. 도연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울던 얼굴 아직도 기억난다. 그 말에 제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기억이 끌려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교실 뒤편에서 혼자 서 있던 제 모습이요. 급식비를 못 냈다는 이유로 친구들 앞에서 서 있어야 했던 날. 그날 이후로 저는 늘 국어라는 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걸 즐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배하는 감각을 즐겼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확인하듯 제 얼굴을 살폈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설마 지금도 참는 거야? 그녀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만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럴 필요 없잖아요. 순간 공기가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건 유리였습니다. 필요 없어? 그녀는 웃음을 거두고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필요해. 이렇게 내가 위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존재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제 뒤에서 제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세게 잡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죠. 야, 분위기 파악 좀 해.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우리가 기준이야. 그 순간 제 시야 한쪽에 낯선 얼굴이 스쳤습니다. 라운지 구석, 기둥 옆에 앉아있던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저희보다 훨씬 많아 보였고 동창들 무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한 자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따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마치 상황을 기록하듯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죠. 그때 유리가 다시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재야,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사과해. 그리고 여기 구두 깔끔하게 닦고 가. 주변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래, 그게 낫지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영상 각 좋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게 느껴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기둥 옆에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아주 짧게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동작이 제 마음에 이상한 불씨를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장면을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구두 옆에 위스키 무릉덩이 위로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고 웃음과 속삭임은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굴욕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가 훗날 누군가의 발목을 잡을 가장 날카로운 기록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라운지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웃음, 수군거림, 잔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두 들리는데 정작 제 심장 소리만 너무 크게 울렸죠.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맞서지도 못한 채요. 유리는 제 반응이 없자 지루해졌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설마 또 우는 거야? 그녀의 말에 몇 사람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오래전 기억의 문을 억지로 열어젖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체육 시간 후 교실. 모두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체육복을 갈아입을 옷도 가방도 없어서요. 그때 유리와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얼굴로 말했죠. 야, 오늘 청소 내가 다 해. 보육원 애는 이런 거 잘하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늘 남았습니다. 교실, 체육관, 급식실. 남아서 치우고, 남아서 맞고, 남아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신고요? 도움요? 그런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른을 믿지 못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지금 라운지에서 들리는 웃음은 그때 교실에서 들리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민재야, 유리가 제 앞에 다시 섰습니다. 너 아직도 우리 학교 이야기하면 숨 막히지? 근데 있잖아. 그게 내 인생의 전부야. 지금도 그렇고.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그녀를 봤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때도 지금도 당신들이 하는 건 폭력이에요.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단 1초였지만 제겐 몇 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깨뜨린 건 도연이었습니다. 와, 말도 하네. 그는 웃으며 제 뺨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세게 때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보게 했죠. 이게 폭력이면 이건 뭐야? 그 말과 함께 유리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 얼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와하고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다시 휴대전화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재밌는 장면처럼 소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기둥 옆에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지도 않았고 대신 제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배려 하나가 이상하게도 숨을 쉬게 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 다 봤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연민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장면을 마침내 본 사람처럼요. 유리는 그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 동창회예요.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그 남자는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뒤에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굴욕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창회의 장난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아직도 제 위에 서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고 저는 그 착각의 마지막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무언가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걸요. 라운지 안의 공기는 이미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웃음은 줄었고 대신 애매한 침묵이 사람들 사이를 떠다녔죠. 누군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내리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졌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낮고 단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했죠. 하나, 둘. 박자가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본능처럼요. 아까 기둥 옆에 서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서 있더니 아니라 걸어오더니 맞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급하지 않게 하지만 망설임 없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은 과하지 않았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목에는 넥타이도 없었죠. 그런데도 묘하게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단정해 보였습니다. 유리가 그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까도 말했죠. 동창회라고요.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이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라운지가 얼어붙었습니다. 웃음도 수군거림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죠? 그 목소리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오래된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떼지 못한 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제가 아니라 이 상황 전체에게 사과하는 것처럼요. 이 아이는 그가 처음으로 주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미세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요? 책임?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남자는 그제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록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에 몇몇이 휴대전화를 급히 내렸습니다. 유리의 얼굴도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계산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걸요. 그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섰습니다. 저를 가리지도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딱 반발력. 보호가 아니라 동행 같은 위치였습니다. 일어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개 숙일 이유 없습니다. 그 말에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모였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오해예요. 그냥 장난인데. 장난은 그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상대가 웃을 때만 성립됩니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고 누군가는 늦게나마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무릎을 꿇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힘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짓누르던 웃음과 소음은 사라지고 대신 말하지 않는 긴장이 공기처럼 깔려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선 그 남자, 아니, 이제는 그분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 옆에 선 채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구를 노려보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다들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어른이 아니라는 걸요. 여기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창회라고 하셨죠. 유리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요즘 잘 보이지 않는 가죽이 많이 다른 지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산소호흡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죠. 이 아이, 그분이 말했습니다. 11살 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자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오래전 비 오는 날, 넘어졌던 계단, 피냄새, 그리고 따뜻한 손. 그날 그분은 제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제 곁에 앉아 있었던 밤을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이제야, 지금에서야 정확히 떠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다시 주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요. 도연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후견인이라고요? 지금 무슨... 서류는 그분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설명이나 설득이 없었습니다. 사실 전달뿐이었죠.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진과 제 얼굴, 그리고 그분을 번갈아 보며 계산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줄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라는 걸요. 그분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혼자였죠. 이제는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굴욕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에 대한 인사처럼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사람들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요. 사진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채 라운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는 웃음과 조롱이 흐르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전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내려다보던 얼굴들이 이제는 서로를 살피고 있었죠. 그분은 여전히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앞세우지도 뒤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듯 자연스러운 거리였습니다. 후견인이라고요?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였죠. 그 말은 곧 웅성거림으로 번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진짜야? 설마 그냥 아는 어른 아니야? 그때까지 침묵하던 유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녀는 애써 차분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연출 같아요. 사진 한 장으로 사람 인생을.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하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최신 기종도 아니었고 케이스도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켜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던 해, 고등학생이던 해, 그리고 오늘까지
그분은 화면을 테이블 위로 천천히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캡처, 계좌 이체 내역, 병원 서류 사진. 하나하나가 설명 없이도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학비, 치료비, 그리고 이름. 제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더 이상 화면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건 도연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문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보호시설 명칭, 날짜, 그리고 제 이름. 법원 결정문입니다. 11살 이후 이 아이의 보호 책임은 제게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연히 들어온 노인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 관계가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누군가의 기억과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벅찼습니다. 유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긴 사적인 자리잖아요. 동창회고. 그분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 사적인 폭력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동창회인지 공개 모욕의 현장인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라운지 입구 쪽에서 호텔 직원 2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그분을 알아본 듯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 하나로 공기가 다시 한번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분에게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이미 상황을 이해한 얼굴이었습니다. 유리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는 그들의 무대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선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요. 더 이상 제가 설명해야 할 차례가 아니라는 것도요. 이날 밤 동창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무너짐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더 이상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낮은 목소리의 속삭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내려다보던 눈들이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옆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미 말은 충분했습니다. 기록과 서류,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호칭 하나로 이 자리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유리의 바로 뒤에 서 있던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리와 늘 함께 다니던 사람, 수진이었습니다. 늘 웃으며 맞장구를 치던 얼굴,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빠져나가던 얼굴이었죠. 저기,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유리가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뭐야, 지금? 그 짧은 말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진은 바로 물러섰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 더는 못하겠어. 그녀는 제 쪽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 아니야, 수진. 수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이 하얗게 될 정도로요. 장난 아니었던 거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다 참고 있었던 거잖아. 그 말에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미쳤어? 지금 여기서 그 얘길 왜 꺼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20년 동안 너희 옆에 있었어. 학교 때부터 회사까지. 항상 시키는 대로 했고, 항상 입 다물었어. 그녀의 말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오래 눌러놨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는 것처럼요. 근데 오늘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그분이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재촉도 위협도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단톡방이에요.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동창들, 그리고 유리와 도현. 그 안에는 제가 라운지에서 당한 장면을 편집한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음 표시, 조롱 섞인 문장, 그리고 그 아래 이어지는 메시지들. 이거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학교 때도 사회 나와서도 누구라나 정해서 망가뜨리고 다 같이 웃는 거.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막힌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단톡방은 여러 갈래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녹취도 있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 몰아세우던 거. 그리고 이건 서류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였습니다. 인사평가표, 징계기록 조작 흔적, 그리고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바뀐 숫자들. 제 이름은 없었지만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한 사람을 깎아내려야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방식이었죠. 유리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이러면 너도 같이 끝이야. 그 말에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유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료들 제가 책임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수진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랫동안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반전은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던 사람이 입을 연 순간부터 진짜 균열이 시작됐다는 거요. 이날 밤 처음으로 가해자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사건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공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축제가 아니라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옮겼고 누군가는 조용히 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죠. 유리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차린 척을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몇 걸음 떨어져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리고 계산 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 응, 그 사람도. 짧은 말, 짧은 고개 끄덕임.
전화를 끄는 그녀는 다시 돌아와 억지로 웃음을 붙였습니다. 이거 너무 커졌네요. 아저씨, 민재 씨,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여기서 정리하면 안 될까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유리 언니가 단톡방에 색을 올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휴대전화로 쏠렸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민재가 술에 취해 난동 부린 거 다들 봤지? 아저씨는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끼어들었고 영상도 있어. 필요하면 경찰 부를게. 순간 라운지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 그리고 더 큰 무대를 불러들이려는 선택이었죠. 도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지금 이건 민재가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번 바닥을 찍었고 지금은 더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을 부르시겠다면 지금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유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분은 반복했습니다. 부르세요. 그는 호텔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이미 무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자료들 이제 공개해도 됩니다. 수진은 손을 떨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톡방 캡처, 녹취 파일, 내부 문서 스캔본이 순서대로 여러 사람에게 전송됐습니다. 동시에 라운지 천장 구석에 작은 붉은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CCTV였습니다. 저 카메라,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입구 쪽에서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측 신고였습니다. 유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확인했고 그분은 준비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진술서 초안, 증거 목록, 시간대 정리표, 즉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을 대비해 이미 여러 번 점검된 것들이었죠. 유리는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재야,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잖아.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까지 참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경찰은 유리와 도연을 분리해 안내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무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박수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이 조금 밝아진 공간, 흩어진 사람들, 꺼진 휴대전화 화면들. 그곳에는 더 이상 제가 없었습니다. 굴욕의 자리에 서 있던 저는 그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복수는 통쾌했지만 마음 한켠이 비어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은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요. 라운지를 나온 뒤 밤 공기가 차갑게 폐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간단한 분리를 마친 뒤 저와 그분, 그리고 수진을 따로 불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질문은 차분했고 절차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은 배제되고 말은 기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쓰는 동안 몇 번이나 펜을 멈췄습니다. 글자로 옮기는 순간 모든 일이 사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부끄러운 건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일, 오늘 밤의 모욕, 반복된 조롱과 촬영. 하나하나가 문장이 되어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수진이 제출한 단톡방 캡처와 녹취 파일은 즉시 증거 목록에 포함됐고 호텔 CCTV 확보 요청도 접수됐습니다. 그날 밤 증거는 4가지를 넘겼습니다. 영상, 녹취, 캡처, 그리고 서류였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 회의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유리와 도연은 변호사와 함께였고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난, 오해, 과장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과 시간대가 맞물린 CCTV 앞에서는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음이 담긴 메시지와 조롱의 문장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자 방언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그분은 회의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준비된 자료를 정확한 순서로 제출했습니다. 후견 관련 서류, 병원 기록, 송금 내역. 제 삶이 도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관리돼 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록 담당자는 타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식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개인에 대한 모욕과 협박, 불법 촬영과 유포 시도. 동시에 수진이 제출한 회사 내부 문서로 인해 별도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된 평가표, 징계 누락 기록, 압박성 회식 녹취. 사건은 개인의 다툼을 넘어 조직의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유리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라는 메시지였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화는 개인의 몫이 아니었고 모든 것은 기록과 절차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류철 하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통쾌함보다 책임감이 앞섰고 승리보다 피로가 먼저 왔습니다. 그분은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이제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름들이 서류 위에 올라간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끝내야 할 일을 끝낸 것이라는 사실이요. 이제 사건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요. 사건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회사 안팎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함께였습니다. 단톡방 캡처와 녹취, CCTV 확보 소식이 내부를 타고 돌면서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유리가 몸담고 있던 회사는 즉시 내부 감사를 공지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 이름이 공지문에 적혔고 조사 범위에는 인사평가, 회식 관행,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됐습니다. 관행이라는 말로 덮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문서로 분해됐습니다. 평가표의 날짜가 맞지 않았고 서명이 비어 있었으며 특정 이름들만 유독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출한 자료는 퍼즐의 첫 조각이었고 나머지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의 상황은 더 빨랐습니다. 투자자 미팅이 취소됐고 파트너사가 발을 뺐습니다. 이유를 묻는 전화에 그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오해라는 단어는 숫자와 기록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언론의 짧은 기사 하나가 올라오자 이어지는 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평판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는 동안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는 늘 질문을 더 받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는지, 왜 지금인지, 왜 그 자리에 갔는지. 저는 숨을 고르고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자료가 말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분은 그 과정에서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고 대신 문서의 순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요. 며칠 뒤 회사는 임원 일부를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리의 이름은 공지에 없었지만 그 부재가 더 큰 신호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 일정이 전달됐습니다. 질문지는 길었고 답변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유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메시지도 변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쪽에서는 가문 이름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오래 유지해온 거래처 하나가 공개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그 말 하나로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보호막은 외부의 판단 앞에서 얇았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죠. 식사가 끝날 무렵 그분이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빠릅니다. 하지만 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통쾌함은 잠깐 스쳤고 대신 묘한 공허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긴 느낌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사건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기사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내부 공지가 외부 공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려 애썼고 몇몇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너진 건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유지되던 방식, 눈 감아주던 문화,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힘의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파문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래도 이제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무엇을 세울지 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소식이 정리된 날 밤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더 이상 새 알림이 뜨지 않았고 이메일함도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끝이라고 부르겠죠. 가해자들의 이름은 기사에서 사라졌고 회사 공지는 후속 조치로 채워졌습니다. 숫자와 문장으로 보면 분명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담담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통쾌함은 생각보다 빨리 증발했고 그 뒤를 채운 건 피로와 허전함이었죠. 오래 붙들고 있던 줄을 놓았는데 손에는 줄의 자국만 남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거실에서 신문을 접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말했습니다. 끝난 거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길 위에 있겠죠.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긴 뒤에 남은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분노가 목표를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방향을 제가 정해야 했습니다. 복수는 그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멈추게 할 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췄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멈춘 자리에서 다시 걷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웃음, 복도, 뒤돌아보지 않던 어른들. 그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승리의 공허함을 키웠습니다. 그분은 창가로 와서 저와 나란히 섰습니다. 이제는 이긴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그 말에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살아남았다는 말이 처음으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상상했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서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서는 자리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꿈은 없었고 대신 아침이 빨리 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방을 채웠고 먼지들이 조용히 떠다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아직 모든 상처가 아문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처를 끌고 가는 법은 조금 배웠습니다. 무너뜨리는 시간은 끝났고 세우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걸요. 복수의 끝에는 허전함이 남았지만 그 허전함은 다음 걸음을 고르게 하는 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회복은 늘 조용하게 오고 봄은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3년이 흘렀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동안 제 삶도 천천히 다른 리듬을 찾았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일, 커피를 내리는 손의 온기, 출근길에 마주치는 얼굴들. 그런 평범한 장면들이 하나씩 쌓이며 저는 다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은 바뀌었습니다. 더 크지도 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버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묻는 곳,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곳.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제 의견을 묻는다는 게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수록 저는 제 자리를 제 손으로 넓혀갔습니다. 성과는 늦게 왔고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그분은 한 발 뒤에 계셨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앞에 서지 않았고 대신 그림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끔 저녁을 함께 먹고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했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 아래를 지나갔고 여름엔 그늘을 찾았습니다. 가을엔 낙엽 소리를 들었고 겨울엔 따뜻한 국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조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기준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전 라운지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같은 거리였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그날의 소음은 남아있지 않았고 대신 바람 소리만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두려움, 분노, 부끄러움. 이름을 부르면 크기가 줄어든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 저는 옆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에 서서 끌어당기지 않고 뒤에서 밀지도 않고요. 그저 나란히요. 봄비가 내리던 날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계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은 소리 없이 바뀌고 삶도 그렇게 바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복수의 끝에 남았던 허전함은 이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들어온 건 욕심이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마음, 지켜야 할 것만 남긴 단순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이상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든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